오늘 사연 모음집에서 들려드릴 이야기는 최전방 부대에서 친자매처럼 의지하며 지냈던 두 여군 간부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자존심 싸움 하나가 결국 두 사람을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몰아넣고 마는데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씁쓸한 사연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2018년 10월 강원도 화천의 새벽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동쪽 산등성이 너머로 여명이 희미하게 번져올 무렵 제7보병사단 수색중대 연병장에는 40여 명의 병사들이 K2 소총을 든 채 정렬해 있었다. 민간 인출입 통제선 바로 너머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완벽히 고립된 이 산골 부대의 아침은 언제나 정적과 긴장감으로 시작되었다. 총원 43명, 현재원 41명. 열외 2명, 휴가 2명. 이상 아침 점호 준비 끝. 중대 선임하사의 우렁찬 보고가 연병장을 가로질렀다. 보고를 받는 당직 사관, 일소대장 한유진 중위는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168cm의 훤칠한 키,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각 잡힌 전투복. 그녀의 존재감은 계급장을 떼고 보아도 지휘관의 그것이었다. ROTC 임관 3년차, 그녀는 사단 내에서도 철저한 원칙주의자로 정평이 나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도열한 병사들의 발끝으로 천천히 이동했다. 병사들은 저마다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의 점호 시간은 단순한 인원 파악이 아니었다. 그것은 규율과 준비 태세를 확인하는 무언의 시험에 가까웠다. 세 번째 줄 좌측에서 다섯 번째. 이름. 나지막하지만 또렷한 목소리에 지목당한 김민준 상병의 어깨가 움찔했다. 상병. 김. 민. 준. 전투와 끈. 규정대로 다시 묵도록. 한중위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그저 팩트를 전달할 뿐이었기에 더욱 서늘하게 들렸다. 매듭이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다. 야지 기동 시 수풀이나 철조망에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나. 사소한 부주의가 작전 실패와 전후의 희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 훈련소에서 배우지 않았나? 시정하겠습니다. 그녀의 지적은 언제나 이처럼 전곡을 찔렀다. 반박의 여지가 없는 사실과 규정에 기반했기에 병사들은 그저 복종할 따름이었다. 그녀가 부임한 이후 중대의 전반적인 군기는 괄목할 만큼 향상되었지만 그만큼 병사들의 정서는 메말라갔다. 한유진 중이라는 이름은 곧 완벽과 긴장의 동의어가 되었다. 점호가 끝나고 식당으로 향하는 병사들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척박한 환경, 고된 훈련보다 때로는 사람 하나가 주는 압박감이 더 견디기 힘들 때가 있었다. 그때 행정보급관이 식당 입구에서 병사들을 불러 모았다. 오늘 오후에 신임 하사 1명 전입 온다. 너희들보다 어린 여군이니까 괜한 생각 말고 군 선배로서 모범적인 모습 보여주도록. 알았나? 또 여군 간부? 식당 안이 잠시 술렁였다. 한유진 중이라는 단단한 얼음으로 가득 찬 이 공간에 또 다른 여군, 그것도 초임 하사가 들어온다는 소식은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과연 새로운 불씨는 이 얼음을 녹일 수 있을까, 아니면 함께 얼어붙게 될까? 병사들의 얼굴에 호기심과 우려가 동시에 스쳤다. 오후 2시 중대장과 함께 행정반에 들어선 신임 하사는 모두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단결. 금일부로 제7보병사단 수색중대로 전입을 명받은 하사. 입니다. 이제 막 20살을 넘긴 듯한 앳된 얼굴, 긴장감 속에서도 호기심으로 반짝이는 동그란 눈. 160cm가 채 안 되어 보이는 아담한 체구의 전투복이 조금 커 보였다. 경례를 외치는 목소리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아 살짝 떨렸지만 그 모습에는 꾸밈 없는 풋풋함이 묻어났다. 그녀의 등장은 무채색의 행정반에 예상치 못한 색 한 방울을 떨어뜨린 것 같았다. 바로 그때 외근에서 복귀한 한유진 중위가 행정반 문을 열었다. 단결. 일소대장 복귀했습니다. 중대장님 특이사항. 보고를 이어가던 한중위의 말이 잠시 끊겼다. 그녀의 시선이 이하늘 하사에게 향했다. 그 시선을 느낀 이 하사는 온몸의 근육이 굳는 것을 느끼며 반사적으로 허리를 펴고 경례 자세를 취했다. 단결. 하사 이하늘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한중위는 대답 대신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녀는 신임 하사의 모든 것을 뜯어보는 듯 했다. 살짝 큰 전투복, 아직 길이 들지 않은 전투와 두려움과 의지가 뒤섞인 눈빛까지. 행정반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졌다. 모두가 한중이의 입에서 나올 첫마디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은 분명 날카롭고 냉정한 평가일 터였다. 그러나 한중이의 입술 사이로 나온 말은 의외의 것이었다. 고생했겠군. 이 하사. 부대까지 올라오는 길이 험했을 텐데. 그녀는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자신의 자리로 향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단단했지만 그 안에는 아주 옅게나마 인간적인 온도가 스며 있었다. 자신 또한 겪었을 첫 부임의 막막함과 긴장감을 떠올린 것인지 아니면 험난한 길을 선택한 후배를 향한 아주 작은 연대감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이하늘 하사는 부대 생활에 빠르게 녹아들었다. 그녀는 특유의 밝고 사교적인 성격으로 먼저 병사들에게 다가갔다. 작업 중인 병사들에게 시원한 물 한 잔을 건네며 힘내십시오. 라고 응원했고 식사 시간에는 메뉴에 대해 제잘거리며 딱딱한 분위기를 풀었다. 그녀의 순수한 호의에 병사들도 조금씩 경계를 풀고 그녀를 편안한 누나이자 동생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진정한 변화의 바람은 한유진 중위에게서 불어왔다. 한중위는 여전히 이 하사를 공적으로 대했지만 이전과는 분명 다른 방식으로 그녀를 대했다. 그녀는 이 하사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의주시하며 그녀가 실수를 저지를 때마다 즉각적으로 개입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리 줘봐. 통신 장비 결합에 서툰 이 하사에게서 수화기를 뺏어든 그녀는 무심한 표정으로 정확한 절차를 시연해 보였다. 질책보다는 가르침에 가까운 행동이었다. 체력 단련 시간에는 뒤처지는 이 하사의 옆에 나란히 붙어 뛰며 말했다. 호흡이 너무 빠르다. 보폭을 줄이고 페이스를 유지해. 시작부터 오버하면 완주 못한다. 그들의 관계가 결정적으로 변한 것은 한적한 주말 당직 근무에서였다. 행정반에는 타자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다.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이 하사였다. 저중위님, 혹시 커피 좋아하십니까? 서류에 고정되어 있던 한중위의 시선은 움직이지 않았다. 블랙만 마신다. 아, 제가 바로 타오겠습니다. 신경 쓰지 말고 이 하사 근무에 집중하도록. 차가운 벽에 부딪혔지만 이 하사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마음속의 질문을 꺼냈다. 중위님은 군 생활이 어렵지 않으십니까? 저는 아직도 매일매일이 긴장되고 솔직히 가끔은 무섭습니다. 그 말에 비로소 한중위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이 하사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나. 여기는 군대고 우리는 군인이다. 우리가 무섭다고 주저앉으면 우리의 가족과 국민들은 누구를 믿겠나. 그녀의 목소리는 교범처럼 딱딱했지만 그 안에는 그녀가 군 생활 내내 스스로에게 되뇌었을 법한 단단한 신념이 박혀 있었다. 특히 여군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시선을 받게 된다. 역시 여군은 안 되라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지. 그런 편견과 싸우려면 우리 스스로가 2배, 3배 더 완벽해져야 한다. 약한 모습을 보일 틈 같은 건 없어. 이 하사도 그걸 명심해야 할 거다. 그것은 단순한 훈계가 아니었다. 먼저 길을 걸어간 선배가 후배에게 건네는 피와 땀으로 체득한 생존 전략이었다. 이 하사는 고개를 숙인 채 그녀의 말을 경청했다. 잠시 후 그녀는 결심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다. 중위님 말씀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도 중위님처럼 단단한 군인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순수한 존경심이 가득 담긴 그 눈빛은 한유진 중위가 오랜 시간 둘러왔던 방어막을 아주 조금 허물어뜨리는 힘이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행정반에서 업무를 보던 김민준 상병이 순간 고개를 들었을 정도로 그것은 낯설고도 의외의 풍경이었다. 쓸데없는 생각 말고 순찰 준비나 하도록. 한중위는 황급히 표정을 감추고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지만 행정반의 공기는 이전보다 확실히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날 이후 2 사람은 급격히 가까워졌다.
단순한 상급자와 부하를 넘어 서로에게 유일하게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동료이자 자매 같은 존재가 되었다. 한중이의 가르침은 여전히 엄격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애정이 담기기 시작했다. 이 하사의 밝은 에너지는 한중이의 강직함에 스며들어 그녀를 조금씩 변화시켰다. 병사들은 한중이가 이전보다 부드러워졌음을 피부로 느꼈고 덕분에 중대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밝아졌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이 평화롭고 안정적인 관계가, 이 온화한 부대 분위기가 계속될 것이라고. 그러나 가장 밝은 빛은 종종 가장 짙은 그림자를 들이우는 법이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기점으로 두 사람의 견고했던 신뢰에 예측하지 못했던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추석 연휴. 전방 부대에게 명절은 평일보다 더 지루한 시간일 뿐이었다. 휴가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인원은 생활관에 갇혀 하염없이 시간을 흘려보냈다. 추석 당일 당직 사령의 임무는 한유진 중위에게 주어졌다. 명절까지 부대에 묶여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최근 부드러워졌던 그녀의 신경을 다시 날카롭게 만들었다. 부대 전체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바로 그때 중대장의 아이디어 하나가 이 무료함과 긴장감을 깨뜨렸다. 전 중대원 13시 30분까지 활동복으로 환복 후 연병장으로 집합한다. 중대장의 갑작스러운 집합 명령에 병사들은 투덜거리며 연병장으로 향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제1회 수색 중대장배 추석맞이 씨름대회라는 거창한 이름의 이벤트였다. 상품은 3박 4일 포상휴가증, 병장 상병 그룹, 일병 이병 그룹에서 각각 우승자를 뽑는다. 포상휴가라는 말에 병사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귀찮음은 순식간에 승부욕으로 변모했고 연병장은 순식간에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흙먼지를 날리며 치열한 경기가 이어지던 중 행정반에서 근무를 서던 이하늘 하사가 구경을 나왔다. 남자들의 힘과 기술이 부딪히는 원초적인 경기에 그녀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중대장에게 달려가 해맑게 외쳤다. 중대장님, 저도 한번 참가해보고 싶습니다. 그녀의 당돌한 제안에 주변의 시선이 모두 쏠렸다. 중대장은 재미있다는 듯 웃으며 그녀의 참가를 허락했다. 중대장님, 저도 한번 참가해보고 싶습니다. 이하늘 하사의 낭낭한 목소리는 시끄러운 연병장의 소음을 순간적으로 잠재웠다. 모두의 시선이 이제 막 20해를 넘긴 앳된 얼굴의 여군 하사에게로 쏠렸다. 흙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된 병사들 사이에서 그녀의 존재는 유독 맑고 깨끗해 보였다. 중대장은 예상치 못한 제안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얼굴에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띄었다. 부대 단합이라는 명목하에 벌인 일이었기에 분위기를 띄울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환영이었다. 오, 이 하사. 자신 있나? 삿바 잡으면 남자 여자 없는 건데. 재미있어 보입니다. 꼭 이기려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참가라도 시켜주십시오. 그녀의 순수한 열정에 주변의 병사들도 이하늘 을 외치며 응원하기 시작했다. 중대장은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상대를 물색했다. 마침 첫 판에서 허무하게 패배하고 구석에서 구경만 하던 김민준 상병이 눈에 띄었다. 이 하사와 체격이 비슷해 보였다. 좋아. 김민준 상병 나와라. 신임 하사님께 씨름의 기본을 알려드린다는 생각으로 한판 붙어봐라. 딴 다치게 하진 말고. 김 상병은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쭈뼛거리며 씨름판 중앙으로 나섰다. 간부, 그것도 여군 간부와 몸을 맞대고 씨름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웠다. 이겨도 져도 찝찝한 그야말로 최악의 대진이었다. 하사님 살살 부탁드립니다. 제가 더 부탁드립니다. 상병님. 이 하사는 해맑게 웃으며 어설픈 자세로 삿발을 잡았다. 경기가 시작되자 그녀는 요령 없이 무작정 힘만 쓰기 시작했다. 으쌰. 기압을 넣으며 안간힘을 썼지만 김상병은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초등학생과 씨름하는 듯한 느낌의 실소가 터져나왔다. 주변에서도 웃음이 터져나왔다. 김상병은 적당히 힘을 쓰는 척하다가 스스로 슬쩍 넘어져 줘야겠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구경하던 행정보급관이 소리쳤다. 이 하사,
그렇게 무작정 당기기만 하면 안 돼. 상대 중심을 무너뜨려야지. 왼쪽으로 살짝 돌면서 상대 오른발을 내 왼발로 걸어봐. 안다리 걸기. 이 하사는 그 말을 듣고 번개처럼 기술을 시도했다. 김상병이 방심한 틈을 타 어설프지만 정확하게 다리가 걸렸다. 하는 순간 김상병의 몸이 균형을 잃고 옆으로 넘어갔다. 결과는 이하늘 하사의 승리. 와! 예상치 못한 결과에 병사들은 폭소를 터뜨리며 환호했다. 이 하사는 자신이 이겼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 동그래진 눈으로 넘어진 김상병을 바라보다 이내 아이처럼 기뻐하며 폴짝폴짝 뛰었다. 제가 이겼습니다. 제가 김민준 상병님을 이겼습니다. 그 모습을 본 병사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다. 삭막했던 부대 씨름판은 졸지에 이하늘 하사의 씨름 교실로 변모했다. 상병장들은 저마다 나서서 이 하사에게 밧다리, 덕거리 등 다양한 기술을 알려주었고 놀라운 습득력을 보인 그녀는 연이어 몇몇 병사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다. 승패와 상관없이 모두가 즐기는 그야말로 명절의 축제였다. 연병장의 소라는 행정반에서 당직 근무 중이던 한유진 중위의 귀에도 들어갔다. 시끄러운 소리에 인상을 찌푸린 그녀는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행정반 문을 나섰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병사들과 한데 어울려 흙바닥을 뒹굴며 환하게 웃고 있는 이하늘 하사의 모습이었다. 한중위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아졌다. 그녀가 이 하사에게 그토록 강조했던 것은 군인으로서의 엄격한 자세와 병사들과의 적절한 거리 유지였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이 하사는 계급과 직책을 모두 잊은 채 그저 천진난만한 소녀처럼 보였다. 한중위의 눈에는 그 모습이 마냥 좋아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간부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위험한 행동일 수 있었다. 그때 한중위를 발견한 중대장이 손을 흔들며 외쳤다. 오, 한중위 마침 잘 왔다. 우리 이 하사가 씨름에 소질이 있어. 장교의 실력으로 한번 제대로 가르쳐주는 게 어떤가? 중대장의 가벼운 제안에 한중위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저는 당직 근무 중입니다.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에이, 뭘 그렇게 딱딱하게 그러나. 명절인데. 잠깐이면 돼. 후배랑 몸도 좀 부대끼면서 친해지고 좋은 거 아닌가. 됐습니다. 차가운 거절에도 중대장은 포기하지 않고 병사들을 선동했다. 야, 너희들도 중위님이랑 하사님이랑 붙는 거 보고 싶지 않냐? 네, 보고 싶습니다. 병사들의 함성과 기대에 찬 시선이 일제히 한중위에게 쏠렸다. 이 하사 역시 반짝이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중위님, 저랑 한판 해주십시오. 그 순수한 눈빛을 마주한 순간 한유진 중위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요동쳤다. 여기서 거절하면 분위기를 망치는 고지식한 상관이 될 뿐이다. 최근 이 하사 덕분에 겨우 쌓아 올린 유연한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었다. 어쩌면 이것은 자신이 부대원들과 진정으로 융화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마지막 관문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짧게 한숨을 내쉬고는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잠시 옷만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몇 분 후 활동복으로 갈아입은 한유진 중위가 연병장에 다시 나타났다. 168cm의 다부진 체격. 평소 꾸준한 단련으로 다져진 그녀의 몸은 이 하사의 아담한 체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단단해 보였다. 누가 보아도 어른과 아이의 싸움이었다. 병사들은 당연히 한중위의 압승을 예상했다. 중위님 잘 부탁드립니다. 시작하지. 두 사람은 삿발을 맞잡았다. 시작 신호와 함께 한중위는 압도적인 힘으로 이 하사를 끌어당겼다. 그러나 이 하사는 힘으로 맞서는 대신 병사들에게 배운 대로 몸을 낮추고 중심을 지켰다. 한중위가 힘으로 밀고 들어오는 바로 그 순간 이 하사는 몸을 살짝 틀며 방금 배운 기술 중 하나인 밧다리 걸기를 시도했다. 자신의 힘만 믿고 있던 한중위는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었다. 하는 짧은 소리와 함께 그녀의 몸이 허공에 떴다가 흙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연병장에는 1초간의 정적이 흘렀다. 그 누구도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잠시 후 정적을 깨고 병사들 사이에서 엄청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우와! 이겼다. 이하늘 하사님이 이겼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 같은 극적인 장면에 모두가 열광했다. 하지만 한유진 중위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다. 수많은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이 가르치고 이끌어야 할 후배에게, 그것도 힘과 기술의 상징인 씨름에서 단 일격에 패배했다는 사실은 그녀의 자존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흙먼지를 털고 일어나는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한 판 더. 게임이 끝났음을 알리려던 중대장의 말을 끊고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즐거움이나 유희가 아닌 승부욕과 오기만이 가득했다. 연병장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병사들은 방금 전까지의 환호성을 거두고 불안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이 하사는 그제야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깨달았다. 저 중위님 괜찮으십니까? 제가 혹시 괜찮으니 잡기나 해. 한중위는 그녀의 말을 잘랐다. 두 번째 판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한중위도 신중했다. 하지만 자존심을 회복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그녀의 몸을 경직시켰다. 반면 이 하사는 긴장했지만 여전히 배운 기술을 구사하는 데 집중했다. 몇 번의 힘겨루기 끝에 또다시 이 하사의 발기술이 한중위의 균형을 무너뜨렸다. 쿵. 두 번째 패배. 이번에는 환호성 대신 여기저기서 당황스러운 탄식과 침묵만이 흘렀다. 한유진 중위의 얼굴은 이제 분노를 넘어 굴욕감으로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상황이 심각해졌음을 인지한 중대장이 급히 둘 사이를 막아섰다. 자, 여기까지. 오늘 씨름대회 우승은 우리 이하늘 하사다. 다들 박수. 어색한 박수 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한유진 중위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중대장을 밀치고 이 하사 앞에 섰다. 3세판이다. 마지막 한 판 더 해.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 같았다. 이 하사는 겁에 질린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중위님. 제가 졌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나 한중위는 이 하사의 팔을 거칠게 잡아끌어 삿발을 쥐어주었다. 하라고 했다. 그것은 명령이었다. 공포에 질린 이 하사는 거의 울기 직전의 표정으로 삿발을 잡았다. 마지막 세 번째 판. 한중위는 시작과 동시에 모든 힘을 쏟아부어 이 하사를 들어 올리려 했다. 으드득 뼈가 뒤틀리는 듯한 소리가 났다. 그러나 분노로 서두른 나머지 하체가 불안정했다. 그녀의 다리가 순간 풀리며 두 사람의 몸이 엉킨 채 그대로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먼지가 가라앉고 두 사람의 위치가 드러났다. 이번에도 역시 한유진 중위가 아래에 깔려 있었다. 3연패. 그것도 전 중대원이 지켜보는 앞에서 당한 완벽하고도 무참한 패배였다. 한중위는 한동안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텅 비어 있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이 하사가 걱정되어 중위님 정말 괜찮으십니까? 라며 손을 내밀었지만 그녀는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옷에 묻은 흙먼지를 신경질적으로 털어낸 뒤 손에 쥐고 있던 삿발을 이 하사의 발치에 집어 던졌다. 그리고 단 한마디의 말도 단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뻣뻣하게 굳은 걸음으로 생활관 건물을 향해 사라졌다. 뜨거웠던 축제는 끝났다. 연병장에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침묵과 곧 닥쳐올 폭풍에 대한 불길한 예감만이 감돌았다. 한유진 중위가 던진 삿발은 흙먼지 위에 힘없이 떨어졌다. 그녀의 뒷모습이 생활관 건물 안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연병장의 그 누구도 숨을 쉬지 못했다. 방금 전까지 터져나오던 환호성과 웃음소리는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현실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공기와 그 중심에 망연자실 서 있는 이하늘 하사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40여 명의 병사들 뿐이었다. 축제는 끝났다. 아니, 파티는 끝났다. 이제 곧 날아올 청구서를 감당해야 할 시간이었다. 자, 다들 그만 해산. 생활관으로 복귀해서 개인 정비하도록. 사태를 수습하려 애쓰는 중대장의 목소리가 공허하게 울렸다. 병사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조용하고 신속하게 흩어졌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명절의 즐거움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이제 우리는 모두 죽었다는 종류의 원초적인 공포만이 서려 있었다. 씨름판 한가운데 홀로 남겨진 이하늘 하사는 여전히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듯 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무언가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만을 어렴풋이 느낄 뿐이었다. 즐거웠던 놀이가 어째서 이런 끔찍한 결과를 낳았는지, 한없이 다정했던 선배가 왜 저토록 차가운 분노를 품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동그란 눈에는 어느새 굵은 눈물이 차올랐다. 하사, 이리 와봐. 중대장이 한숨을 쉬며 그녀를 불렀다. 너무 자책하지 마라. 그냥 명절에 다들 좀 예민해서 그렇다. 한중이도 기분 풀리면 괜찮아질 거야. 내가 나중에 잘 이야기해 볼 테니 너무 걱정 말고 어서 들어가서 쉬어. 그것은 진심 어린 위로라기보다는 이 사태의 원흉 중 한 명인 자기 자신을 향한 변명에 가까웠다. 이하늘 하사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 얼마나 차가운지 중대장도 그녀도 그리고 지켜보는 모든 병사들도 똑똑히 알고 있었다. 한유진 중위는 당직 사관실 문을 걸어 잠갔다. 창밖의 소음이 완벽히 차단되자 비로소 그녀는 자신의 가쁜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손이 분노와 굴욕감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세면대로 가 찬물을 틀어 얼굴에 끼얹었다. 거울 속에는 흙먼지가 군데군데 묻고 눈가가 붉게 충혈된 낯선 얼굴이 있었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이것은 존재의 근간이 흔들리는 듯한 깊은 모멸감이었다. 그녀는 군인이 된 이래 단 한순간도 완벽을 추구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여자라는 이유로 나약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 장교라는 이유로 존경받기 위해 그녀는 스스로를 끊임없이 채찍질했다. 잠을 줄여 법규를 외웠고 비번 날에도 개인 훈련을 거르지 않았다. 그렇게 쌓아 올린 한유진 중이라는 이미지는 견고한 성체와도 같았다. 그런데 오늘 그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것도 가장 믿었던, 어쩌면 유일하게 마음을 열었던 후배의 손에 의해 자신이 이끌어야 할 모든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짓밟혔다. 이 하늘의 해맑은 웃음, 병사들의 환호성.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자신을 조롱하는 칼날이 되어 심장을 후벼 팠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이성적인 판단 회로가 끊어졌다. 이 하사의 행동은 더 이상 순수한 열정이나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군대의 근간인 상명하복과 위계 질서를 무시한 하극상이자 자신의 모든 노력을 비웃는 기만 행위였다. 감정적인 보복은 그녀의 방식이 아니었다. 소리를 지르거나 폭력을 쓰는 것은 스스로가 가장 경멸하는 삼류 장교나 하는 짓이었다. 그녀가 가진 가장 강력하고도 정당한 무기는 바로 규정이었다. 그래, 규정과 원칙. 그것이야말로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가장 완벽한 복수의 도구가 될 터였다. 그녀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낸 뒤 책상에 앉아 육군 복무규율과 각종 내규집을 꺼내들었다. 그녀의 눈은 얼음보다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까지 부대는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한유진 중위는 공식적인 업무 외에는 누구와도, 특히 이하늘 하사와는 단 한마디도 섞지 않았다. 그 침묵은 차라리 폭언보다 더 무서웠다. 그리고 연휴가 끝난 첫날 아침 마침내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그날 아침 점호는 지옥 그 자체였다. 이전에 한중이가 날카로운 메스였다면 그날의 그녀는 모든 것을 분자 단위로 분해해버릴 듯한 전자현미경이었다. 일병 박철민. 방탄피 내부에 긁힌 자국. 즉시 교체하도록. 사유서 제출. 상병 이진우. 총기 멜빵끈 보풀. 군인에게 총기란 생명이다. 자기 생명을 이따위로 관리하나? 완전 군장으로 연병장 10회 구보 실시. 사소하다 못해 트집에 가까운 지적들이 쉴 새 없이 쏟아졌다. 연병장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시선이 병사들을 인솔하고 있는 이하늘 하사에게 향했다. 이하늘 하사. 네. 중위님. 부사관의 임무 중 하나는 병력의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고 관리 감독하는 것이다. 알고 있나?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네 바로 뒤에 서 있는 김민준 상병의 전투와 코 부분 광택이 죽어 있다. 어젯밤 전투와 수입 상태를 직접 확인했나? 어제 저녁 점호 시 확인했지만 미처 거기까지는 죄송합니다.
한중이는 싸늘하게 웃었다. 죄송하다는 말은 필요 없다. 부사관의 확인이란 건성으로 훑어보는 게 아니라 미세한 결함까지 찾아내 시정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다. 자네의 안일한 생각 하나가 소대원 전체의 군기를 해이하게 만든다. 오늘 일과 종료 전까지 부사관의 지휘 감독 책임과 역할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A사 용지 5매 이상 자필로 작성. 그것이 시작이었다. 그날 이후 한유진 중위의 모든 레이더는 오직 이하늘 하사에게만 집중되었다. 이 하사가 작성한 모든 서류는 토시 하나, 문장 보호 하나까지 검열당했고 사소한 실수라도 발견되면 몇 번이고 반려되었다. 그녀가 인솔하는 작업 현장에는 불시에 나타나 안전규정 미준수, 작업 효율성 저하 등을 이유로 심할서를 요구했다. 이 하사가 숨쉬는 것 외의 모든 행동이 지적과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다른 간부들이 보다 못해 중재에 나섰다. 중대장이 직접 한중이를 불러 타일렀다. 한중이, 이 하사에게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신임 하사인데 좀 봐주면서 가르칠 수도 있는 거잖아. 한중이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대답했다. 중대장님, 저는 제게 주어진 임무와 규정에 따라 부하를 교육하고 있을 뿐입니다. 신임 하사이기에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추후 더 큰 실수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적용하고 있는 규정 중에 부당하거나 월권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명확히 지적해 주시면 시정하겠습니다. 완벽한 논리였다. 그녀는 사적인 감정이라는 의심을 공적인 임무 수행이라는 철벽으로 완벽하게 방어했다. 규정과 원칙을 무기 삼아 공격하는 그녀 앞에서 중대장조차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다. 부대의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병사들은 한중이의 분노가 언제 자신들에게 튈지 몰라 전전긍긍했다. 그리고 그 분노의 근원인 이하늘 하사를 은연중에 피하기 시작했다. 동정하면서도 동시에 그녀와 엮이는 것을 두려워했다. 이하늘 하사는 부대 안에서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진 것은 이미 오래전이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불안해했다. 한때 부대의 비타민이었던 그녀는 이제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하는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어갔다. 어느 날 밤 이 하사는 큰 용기를 내어 한중이의 독신자 숙소를 찾아갔다. 중위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문서 작업 중이던 한중이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말했다. 용무가 있다면 내일 행정반에서 정식으로 보고하도록. 추석 때 일 때문이라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너무 생각이 짧았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애원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처절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말에 비로소 한중이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군. 나는 이 하사의 업무상 과실과 능력 부족을 지적하고 있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공적인 업무와 연관시키지 말도록. 이제 그만 나가보게. 차가운 거절. 그것은 이 하사가 붙잡고 있던 마지막 희망의 끈을 가차없이 끊어버리는 선고와도 같았다. 한유진 중위의 숙소에서 쫓겨나듯 나온 이하늘 하사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난 순간 그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난 몇 주간 그녀는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다. 잠이 들면 한중이의 차가운 눈빛과 마주하는 악몽을 꾸었고 아침이 오면 지옥 같은 하루가 다시 시작된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녀의 몸과 마음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다. 식사량은 눈에 띄게 줄었고 한때 생기로 가득했던 얼굴은 창백하게 말라갔다. 훈련 중에는 집중하지 못해 아찔한 실수를 저지를 뻔한 적도 몇 번 있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 사고를 치거나 스스로가 먼저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다음 날 이하늘 하사는 중대장실 문을 두드렸다. 그녀의 표정에는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텅 비어 있었다. 중대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는 중대장 앞에 서서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부대 전출 요청서였다. 중대장은 놀란 눈으로 서류와 이 하사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이 하사 이게 뭔가?
자네 지금 진심인가? 네. 더 이상은 못 버티겠습니다. 이 하사의 목소리는 메말라 있었다. 이 부대에서 한유진 중위님 밑에서는 더 이상 군 생활을 이어갈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제가 먼저 죽을 것 같습니다. 제발 다른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녀는 결국 무너져 내렸다. 무릎을 꿇고 중대장에게 애원하며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서름과 고통을 눈물로 토해냈다. 그녀의 처절한 울음소리는 중대장실의 두꺼운 문을 넘어 복도까지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중대장은 복잡한 심경으로 눈을 감았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의 시발점이 자신이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명절날 재미삼아 벌인 씨름대회가 두 젊은 군인의 인생을 이토록 망가뜨릴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한유진 중위를 설득하려 몇 번이고 시도했지만 규정과 원칙으로 무장한 그녀를 꺾을 수는 없었다. 이제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다. 재능 있고 밝았던 한 명의 부사관을 이대로 잃을 수는 없었다. 알겠네. 일어나게. 중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다. 내가 대대장님께 잘 말씀드려 보겠네. 자네 잘못이 아니야. 내가 다 미안하다. 그렇게 이하늘 하사의 전출이 결정되었다. 소문은 삽시간에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다. 병사들은 안타까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것이 모두를 위한 최선의 결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떠나야만 한유진 중위의 분노도 그리고 이 부대를 짓누르던 지독한 긴장감도 끝날 터였다. 이 하사가 부대를 떠나는 날 그 누구도 제대로 된 인사를 건네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을 따르던 몇몇 병사들과 눈인사를 나눈 뒤 짐을 싣고 온 군용 트럭에 말없이 올라탔다. 그녀가 탄 트럭이 부대 위병소를 빠져나갈 때까지 한유진 중위는 행정반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린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하늘 하사가 떠나자 거짓말처럼 부대는 예전의 평온을 되찾았다. 한유진 중위는 더 이상 병사들을 사소한 이유로 닥달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예전처럼 감정의 동요 없이 오직 임무와 규율에만 충실한 장교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부대의 공기는 결코 예전처럼 따뜻해지지 않았다. 이 하사라는 태양이 사라진 자리는 한중이라는 얼음이 다시 채웠을 뿐이었다. 그녀는 웃지 않았다. 누구와도 사적인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그녀의 주변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다. 병사들은 그녀를 두려워했고 동시에 연민했다. 그녀 역시 이 싸움의 승자가 아니었음을 모두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한유진 중위도 전역을 앞두게 되었다. 그녀는 의무 복무 기간만 채우고 군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전역 신고를 위해 대대장실을 찾았을 때 대대장은 넌지시 그녀에게 물었다. 한중위, 후회는 없나? 그 질문에 한유진 중위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자조적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후회할 자격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제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진심이었을지도 모른다. 한유진 중위가 전역하고 또다시 몇 달이 지났다. 부대는 새로운 간부들이 전입오며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이하늘 하사가 우리 부대로 다시 복귀한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전출은 임시 발령이었고 원소속 부대로의 복귀 명령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병사들은 기쁨에 환호했다. 이제 정말로 예전에 밝고 활기찼던 부대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믿었다. 복귀 당일 병사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이하늘 하사를 기다렸다. 마침내 중대장의 차를 타고 위병소를 통과한 그녀의 모습이 보였다. 그런데 차에서 내린 그녀의 모습은 어딘가 낯설었다. 예전의 앳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날카롭게 다듬어진 얼굴선과 짧게 자른 머리카락.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이 변해 있었다. 한때 순수함과 호기심으로 반짝이던 그 눈은 이제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차갑고 공허한 빛을 띠고 있었다. 단결. 하사 이하늘. 금일부로 원대 복귀를 명받았습니다. 중대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예전에 상냥하고 조금은 어설펐던 말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변화는 복귀 첫날부터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그녀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업무를 처리했고 병사들의 사소한 실수 하나 용납하지 않았다. 그녀의 군기 지도는 과거 한유진 중위가 보여주었던 것보다 훨씬 더 집요하고 혹독했다. 김민준 상병. 관물대 정리 상태가 이게 뭔가. 내가 가르친 군인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 오늘 밤새워서라도 다시 해놓도록. 박일병. 경내 구호에 정신이 빠져 있다. 군기가 빠졌다는 증거다. 오늘 내 동기들 전원 저녁 식사 후 정신교육 실시한다. 그녀는 더 이상 웃지 않았다. 병사들에게 먼저 말을 거는 일도 따뜻한 격려를 건네는 일도 없었다. 그녀는 마치 한유진 중위의 유령이 빙의된 것 같았다. 아니, 오히려 그보다 더 차갑고 냉혹한 존재가 되어 돌아왔다. 그녀는 스스로를 완벽한 군인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과거의 자신을 철저히 죽여버린 것처럼 보였다. 병사들은 공포에 떨었다. 그들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하늘 누나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다. 그들 앞에는 그저 이하늘 하사라는 이름의 완벽하지만 무자비한 지휘관만이 서 있을 뿐이었다. 어느 늦은 밤 불침번 근무를 서던 김민준 상병과 그의 후임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유진 중위님이 그립습니다. 후임의 말에 김 상병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러게 말이다. 그분은 적어도 원칙이라는 게 있었지. 무서웠지만 틀린 말은 안 하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하사님은 그냥 우리를 부수는 것 같아. 그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한유진 중위의 엄격함은 부대를 지키기 위한 강직한 신념이었음을. 그리고 그 신념을 무너뜨린 것은 결국 그들 모두의 어리석음과 방관이었음을. 부대의 시간은 계속 흘러갔다. 하지만 그 누구의 마음속에서도 2018년 가을의 그 뜨거웠던 씨름판과 얼음과 불꽃처럼 달랐지만 한때는 서로를 비추던 두 여군 간부의 이야기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로 남게 되었다. 오늘 사연 모음집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사연 모음집에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머리꼬라지 봐라. 이게 군인이야? 대학생이야? 이등병처럼 정신 바짝 차리게 해주지. 위잉 하는 바리깡 소리와 함께 여군 소령의 머리카락이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깎아내린 것은 단순한 머리카락이 아니었습니다. 20년간 묻혀있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찾아온 한 여자의 처절한 복수, 그 서막이었습니다. 핏줄까지 얼어붙는다는 철원의 겨울바람이 DMZ 남방한계선 철책을 넘어 육군 제3보병사단 백골부대 예하 수색대대의 주둔지를 휘감았다. 해발 700m 고지에 위치한 대대는 칼바람의 첫 번째 제물이 되기 십상이었다. 방금 전까지 가상의적 포화가 쏟아지던 훈련장에는 자욱한 화약 냄새와 젊은 병사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남았다. 상황 종료. 전원 현 위치에서 장비 점검 및 대기. 무전기를 통해 울려 퍼지는 낮고 서늘한 목소리에 갓 20살을 넘긴 병사들은 주저앉고 싶은 다리를 간신히 붙들었다. 목소리의 주인 수색 대대장 하태석 중령이 지휘용 K131 지프에서 내렸다. 183cm의 다부진 체격,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각 잡힌 전투복과 그 위로 빛나는 육군사관학교 출신 마크는 그가 걸어온 길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하게 했다. 날카롭게 각을 세운 베레모 아래 형형하게 빛나는 눈빛은 그가 왜 사단 내에서 하독사독사 하태석나 불리는지를 증명하고 있었다. 그의 발치에는 방금 전까지 가상의적 지휘소 역할을 했던 벙커가 흰 연기를 피워 올리고 있었다. KCTC 훈련을 방불케 하는 강도 높은 대대급 훈련의 마지막 날, 하중령의 수색대대는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목표 고지를 점령하고 방어 진지를 구축했다. 완벽한 성공이었다. 하지만 하중령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 대신 매처럼 날카로운 시선이 주변을 훑었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장교와 부사관들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하중령에게 훈련의 성공은 당연한 결과일 뿐 과정의 완벽함만이 유일한 평가 기준이었다. 그의 시선이 일중대장이 구축한 K6 기관총 진지에 머물렀다. 김진욱 대위.
네, 대대장님. 이제 갓 30을 넘긴 김대위가 총알처럼 튀어나와 부동자세로 섰다. 하중령은 턱짓으로 기관총 진지를 가리켰다. 사계 청소 상태가 이게 뭔가. 나뭇가지 몇 개가 총구 시야를 가리고 있지 않나? 죄송합니다.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실전이었으면 저격수에게 내 부사수 머리가 날아갔을 거다. 고작 나뭇가지 몇 개 때문에. 즉시? 전투는 이미 끝났는데 즉시가 무슨 소용인가? 자네에겐 다음 기회가 있겠지만 죽은 병사에겐 다음 생이 있나? 하중령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는 철원의 겨울바람보다 차가웠다. 그는 김대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하지만 그 손길에서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완벽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게 전장이야. 그리고 여긴 대한민국에서 가장 치열한 전장이다. 내 대대에선 이 정도면 되겠지란 아니람은 용납 못해. 알겠나? 명심하겠습니다. 하태석 중령의 수색대대는 그런 곳이었다. 그가 2년간 대대장으로 부임하며 부대는 완전히 다른 조직으로 탈바꿈했다. 낡은 관행과 무사한 일주일을 뿌리 뽑고 오직 실전과 승리라는 두 가지 목표 아래 모든 것을 복속시켰다. 그의 지휘 아래 수색대대는 사단 내 각종 경연대회에서 최우수 부대 타이틀을 휩쓸었고 군단 전체에서도 가장 전투 준비가 잘 된 부대로 손꼽혔다. 하지만 그 강철 같은 명성 아래 대대는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다. 병사들은 살인적인 훈련과 끝없는 작업, 숨막히는 내무 생활 속에서 하루하루 버텨내고 있었다. 하중령의 완벽주의는 병사 개개인의 인격과 사생활마저 통제의 대상으로 삼았고 작은 실수 하나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는 부대 전체를 거대한 압력소투로 만들었다. 하지만 그 어떤 불만도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았다. 하중령이 구축한 철저한 감시망과 내부 통제 시스템은 작은 균열조차 허용하지 않는 철의 성 그 자체였다. 그는 자신의 성이 완벽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훈련을 마치고 복귀한 대대장실. 하중령은 흙먼지 하나 없이 정돈된 집무 책상에 앉아 훈련 결과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때 비서실장 격인 인사과장 오승수 대위가 노크와 함께 다급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대대장님, 사단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뭔데 그러나? 하중령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그의 집중력을 방해하는 것은 그게 누구든 용납되지 않았다. 육군 본부 감찰실에서 정밀 진단을 나온다고 합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그제야 하중령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미간에 희미한 주름이 잡혔다. 연례적인 감찰이 아니었다. 특정 부대를 지목해서 나오는 정밀 진단은 보통 심각한 제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루어지는 기습적인 조치였다. 감찰실장이 직접 온다고 합니다. 윤서진, 소령이라고 합니다. 오 대위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하중령은 코웃음을 쳤다. 소령? 감찰실장이라는 자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가벼워졌나? 고작 소령 하나가 실장이라고 이 난리란 말인가? 그게 대위님. 육사 출신이 아니라 학사장교 출신인데도 초고속 진급한 케이스라고 합니다. 군내 비리를 가차없이 파헤쳐서 별명이 메스라고 불릴 정도라는데. 학사 출신 여군 소령. 하중령의 머릿속에 편견 가득한 그림이 그려졌다. 실력보다는 정치력으로 그 자리에 앉았을 것이 뻔했다. 현장도 모르는 책상 물림이 감히 자신의 완벽한 부대에 칼을 들이대려 하는 것이 가소롭게 느껴졌다. 재밌군. 걱정할 것 없다. 먼지 하나 없는 집에 도둑이 들 수는 없는 법이지. 오히려 잘 됐어. 육군 본부에 우리 수색대대의 위용을 직접 보여줄 기회 아닌가. 그는 자신만만하게 웃었다. 전 대대 간부와 병사들에게 전파해. 내일 우리 부대의 역사에 길이 남을 완벽한 하루를 만들어 보일 거라고. 감찰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열병식이 될 거다. 그의 명령은 즉각 대대 전체에 퍼져나갔다. 그날 밤 수색대대의 모든 막사와 사무실의 불은 새벽이 깊어지도록 꺼지지 않았다. 병사들은 고된 훈련의 피로도 잊은 채 막사를 쓸고 닦았고 행정병들은 밤을 새워 서류를 정리했다. 모든 것은 완벽해야 했다.
하중령의 철의 성에 흠집을 낼 수 있는 아주 작은 티끌조차 남겨서는 안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수색대대는 그야말로 완벽 그 자체였다. 위병소 근무병의 각 잡힌 경례부터 연병장을 가로지르는 병사들의 5와 10까지 모든 것이 교범에 나오는 그대로였다. 하태석 중령은 갓 다림질한 정복을 입고 대대 본부 건물 앞에 섰다. 그의 뒤로는 대대의 모든 참모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도열해 있었다. 어젯밤 그는 직접 순찰을 돌며 침상 밑에 먼지까지 확인했다. 그의 성에는 티끌 하나 없었다. 예정된 시간이 되자 위병소로부터 감찰팀의 차량이 부대로 들어오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곧이어 검은색 세단 한 대와 군용 지프가 본부 앞에 멈춰섰다. 먼저 지프에서 내린 것은 감찰실 소속의 대위들이었다. 그들은 내리자마자 하중령에게 다가와 거수 경례를 붙였다. 충성. 육군 본부 감찰실 소속 박진성 대위입니다. 감찰실장님을 모시고 부대 정밀 진단차 방문했습니다. 수고 많다. 하중령은 짧게 답하며 검은색 세단의 뒷문을 주시했다. 곧이어 문이 열리고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단정하지만 활동적으로 보이는 야전 상의의 전투화 차림의 여군이었다. 계급장은 눈에 잘 띄지 않았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머리를 뒤로 단정하게 묶어 망을 씌운 모습.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지적이고 차가운 인상이 돋보였다. 바로 윤서진 소령이었다. 하중령의 미간이 순간적으로 찌푸려졌다. 대대장인 자신을 앞에 두고 차에서 내린 후 주변을 둘러볼 뿐 곧장 다가와 예를 갖출 생각조차 하지 않는 모습이 그의 눈에는 군기가 빠진 행동으로 비쳤다. 본부에서 왔다고 뻣뻣하게 구는군. 학사 출신이라더니 기본이 안 되어 있어. 그의 심기 속에서 오만함이 고개를 들었다. 그는 성큼성큼 그녀에게로 걸어갔다. 주변 참모들이 그의 돌발 행동에 당황했지만 누구도 감히 그를 막지 못했다. 어이. 그가 그녀를 불렀다. 윤서진 소령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감정의 동요가 전혀 없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눈빛이었다. 하지만 하중령은 그 눈빛의 의미를 알아채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머리에 꽂혔다. 여군 규정상 묶거나 망을 하면 긴 머리도 허용되지만 그의 철의 성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군인 머리가 이게 뭔가. 여기가 무슨 대학교인 줄 아나? 주변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박 대위를 비롯한 감찰팀 장교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하지만 하중령은 멈추지 않았다. 군부대에 들어왔으면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지. 군기가 빠져가지고. 그 말과 함께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하중령이 거칠게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를 움켜쥔 것이다. 그리고는 주변에 얼어붙은 작전과장에게 소리쳤다. 작전과장, 당장 이발기 가져와. 바리캉 말이다. 네? 네, 대대장님. 못 들었나? 당장 가져오라고. 작전과장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허둥지둥 행정반으로 달려갔다. 감찰팀의 박 대위가 거의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대대장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분은. 하지만 박 대위의 외침은 하중령의 분노에 찬 고함에 묻혔다. 잠시 후 작전과장이 벌벌 떨며 전기 바리캉을 가져왔다. 하중령은 그걸 건네받아 전원을 켰다. 위잉. 날카로운 기계음이 연병장의 정적을 갈랐다. 그는 여전히 윤서진의 머리채를 붙잡은 채 그녀의 귓가에 바리캉을 들이댔다. 요즘 군대는 말이야, 남녀 평등을 전제로 생각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등병처럼 정신 차리게 해주지. 대한민국 군대의 군기가 어떤 건지 이 머리에 똑똑히 새겨주겠다, 이 말이다. 윤서진은 짧은 비명 소리조차 없었다. 그저 순간적으로 눈을 감았다 떴을 뿐 고통이나 굴욕감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 순간 하중령은 망설임 없이 바리캉을 움직였다. 서걱. 단정하게 묶여있던 머리카락 뭉치가 힘없이 잘려나가 겨울바람에 흩날렸다. 그는 마치 잡초를 베어내듯 그녀의 머리를 아무렇게나 밀어버렸다. 주변에 있던 그의 부하들은 공포와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다. 마침내 거친 손길이 멈췄을 때
그녀의 머리는 군데군데 파먹은 것처럼 흉하게 변해 있었다. 하중령은 만족스럽다는 듯 바리캉을 바닥에 던졌다. 그리고는 박대위를 향해 소리쳤다. 똑똑히 봤나? 여기가 바로 백골 수색대대다. 이런 정신 나간 군인은 감찰팀 소속이라도 용납 못해. 바로 그때였다. 박대위가 절규하듯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에 가까웠다. 그분은 육군 본부 직속 감찰실장 윤서진 소령님이십니다. 대대장님은 지금 명백한 하극상과 폭행을 저지르신 겁니다. 육군 본부 직속 감찰실장. 그 직책의 무게가 천둥처럼 하태석 중령의 뇌리를 강타했다. 고작 소령이라고 무시했지만 그녀가 가진 권한은 자신의 상상 이상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자신의 군 생활이 끝장날 수도 있는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피가 싸늘하게 식는 느낌과 함께 그의 얼굴에서 오만함이 순식간에 증발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오직 세차게 뛰는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들리는 듯 했다. 윤서진 소령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잘려나간 머리카락을 손으로 가볍게 쓸어넘겼다. 짧고 엉망으로 변해버린 머리카락이 그녀의 하얀 손가락 사이로 떨어져 내렸다. 그녀의 시선이 다시 한번 넋이 나간 하중령에게 향했다. 그녀의 입가에 엿다 못해 거의 보이지 않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비웃음도 분노도 아니었다. 사냥감을 함정으로 완벽하게 몰아넣은 사냥꾼의 차가운 만족감에 가까웠다. 하태석 중령.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맑고 날카롭게 하중령의 고막을 파고들었다. 백골부대 수색대대의 명성대로 아주 인상적이군요. 대대장의 환대가 이토록 뜨거울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굳어버린 하중령의 옆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대대 본부 건물 입구에 멈춰 서서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감찰 시작하죠. 대대장실로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중령? 그녀의 목소리는 지극히 사무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승자의 여유와 함께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하태석 중령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뻣뻣하게 굳은 몸을 움직였다. 이제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다. 감찰은 시작되기도 전에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아니, 이것은 감찰이 아니었다. 그의 오만한 철의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찾아온 메스의 무자비한 심판의 서막이었다. 대대장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방금 전 연병장에서 벌어진 광기 어린 소동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윤서진 소령은 하태석 중령의 집무 책상 맞은편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엉망으로 잘려나간 머리는 그녀의 차가운 위엄을 조금도 훼손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 기이한 모습은 그녀의 존재감을 더욱 서늘하고 비현실적으로 만들었다. 그녀의 시선은 방 안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완벽하게 정리된 서류철, 먼지 한 톨 없는 집기, 벽에 걸린 수많은 표창장까지. 그러나 그녀는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하태석 중령은 제정신이 아니었다. 철의 성이라 믿었던 자신의 세계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감각에 사로잡혔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수습할 방법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다. 무릎이라도 꿇고 사죄해야 할까? 중령이 소령에게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게다가 저 여자의 눈빛은 사과 따위로 넘어갈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통제해야 했다. 그는 아직 자신이 이 부대의 지휘관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간신히 무너지는 평정심을 다잡았다. 그는 밤새 준비한 대대의 모든 성과가 집약된 감찰 브리핑 자료를 들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소령님, 우선 보고부터. 됐습니다. 윤서진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는 자료를 건네받았지만 펼쳐보지도 않고 옆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마치 오물이 묻은 것처럼 무심한 손길이었다. 그 행동 하나에 하중령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밤새 수십 명의 병사와 간부들이 피땀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 눈앞에서 휴지 조각처럼 취급당한 것이다. 하중령. 윤서진이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다. 이 부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강도 높은 훈련?
완벽한 서류? 아니면 사단장의 신임? 허를 찔린 질문에 하중령은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윤 대령은 짧게 답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그 전투력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부터 확인해 보죠. 따라오시죠. 그녀가 향한 곳은 최신식 무기가 질비한 무기고도 완벽한 작전 계획이 준비된 지휘 통제실도 아니었다. 본부 건물 1층 구석,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에 놓인 낡은 철제함이었다. 바로 소원 수리함이었다. 함 위에는 언제 마지막으로 열었는지 모를 만큼 뽀얀 먼지가 쌓여 있었다. 부대의 모든 것이 완벽을 추구하며 닦이고 조여지는 동안 이곳만은 시간의 흐름 속에 방치되어 있었다. 열어보시죠. 하중령의 지시에 인사과장이 당황하며 열쇠를 가져와 자물쇠를 열었다. 덜컥 소리를 내며 열린 함 내부는 텅 비어 있었다. 그 흔한 익명의 투서 한 장 없었다. 하중령은 이것이야말로 병사들의 불만이 없다는 증거라고 생각하며 내심 안도했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상황을 전환하려 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대 병사들은 부대 생활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의 지휘 방침에 모두가 만족하며 따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윤대령이 차갑게 받아쳤다. 만족하는 게 아니라 포기한 거겠죠. 무슨 말씀이신지. 목소리를 내봤자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거나 혹은 목소리를 낸 대가가 두려워서일 겁니다. 텅 빈 소원 수리한 만큼 부대의 심각한 상태를 보여주는 증거는 없죠. 그녀는 장갑 낀 손가락으로 함 내부 바닥을 훑었다. 그녀의 하얀 장갑 끝에 검은 먼지가 묻어나왔다. 먼지가 이 정도면 최소 반년은 아무도 열어보지 않았다는 뜻이군요. 서류상으로는 매주 개봉하여 주임원사가 직접 확인한다고 되어 있던데. 하중령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다. 그녀는 시작부터 그의 완벽한 성벽에 가장 약한 고리를 정확하게 찾아내고 있었다. 물리적인 충돌이 아닌 논리와 사실로 그의 허상을 벗겨내고 있었다. 다음으로 그녀가 향한 곳은 식당이었다. 점심시간이 되기 전이었지만 취사병들은 긴장된 상태로 재료를 손질하고 있었다. 윤 대령은 그날의 식단표를 훑어본 후 곧장 식자재 창고로 들어갔다. 그녀는 장부를 들고 온 보급관에게 몇 가지 품목의 재고를 직접 확인해 보자고 했다. 오늘 점심 메뉴에 포함된 돼지고기. 장부상으로는 100kg이 입고되었고 오늘 80kg을 사용하게 되어 있군요. 남은 재고가 20kg이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급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냉동고 문이 열리고 저울에 남은 고기를 달아보자 정확히 12kg밖에 되지 않았다. 사라진 8kg. 누군가 중간에서 빼돌린 것이 명백했다. 윤 대령은 보급관을 추궁하지 않았다. 대신 굳어있는 하중령을 돌아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병사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청춘을 바치고 있는데 그들의 입으로 들어가야 할 고기는 어디로 사라진 겁니까? 중령. 이런 부대가 과연 싸울 힘이 있을까요? 그녀의 감찰은 이런 식이었다. 장비의 성능이나 서류의 완벽함이 아닌 가장 기본적인 것, 병사들의 목소리와 먹는 것, 즉 부대에 보이지 않는 균열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녀가 가는 곳마다 하중령이 애써 덮어두었던 문제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터져나왔다. 그녀는 고함을 치거나 위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할 뿐이었다. 그 침묵과 냉정함이 하중령의 숨통을 더욱 조여왔다. 오후가 되자 하중령은 완전히 자신의 페이스를 잃었다. 아침에 그 오만하고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윤서진이라는 여성이 단순히 감찰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처음부터 무언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자신을 찾아왔다. 연병장에서의 사건은 그저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에 불과했다. 그녀는 그 사건을 빌미로 자신을 징계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 사건을 통해 얻어낸 권한을 이용해 더 깊고 어두운 무언가를 파헤치고 있었다. 감찰팀이 각 처부의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윤 대령은 다시 하중령을 대대장실로 불렀다. 창밖은 어느새 땅거미가 지고 있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어두워지는 철원의 풍경을 바라보다가 문득 혼잣말처럼 입을 열었다. 철원의 안개는 유독 짙더군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선 무슨 일이든 잃어버리기 쉽죠. 사람이든 진실이든. 그 순간 하중령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 했다. 안개. 그 단어는 그의 뇌리 깊숙한 곳, 20년 동안 굳게 잠가두었던 판도라의 상자를 건드렸다. 눈앞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기억의 파편들. 짙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잃었던 젊은 소대장 시절의 자신,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외치던 어린 병사의 얼굴, 그리고 모든 것을 삼켜버렸던 안개와 침묵. 그는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손바닥에 축축하게 땀이 배어나왔다. 아니야. 우연일 거야. 알 리가 없어. 그가 필사적으로 불안감을 억누르고 있을 때 윤대령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서늘해져 있었다. 하중령, 내일 감찰은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어디로 가실 겁니까? 북쪽으로 가야죠. 이 부대가 진짜로 지켜야 할 곳으로. 그녀는 책상 위 지도에서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찍었다. 그곳은 비무장지대 내부에 위치한 지금은 폐쇄된 과거의 지피였다. 하중령의 눈이 절망적으로 흔들렸다. 그곳은 바로 20년 전 윤지호 일병이 죽었던 바로 그 장소였다. 윤서진 소령이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사형 선고처럼 차갑게 울려 퍼졌다. 20년 전 기록을 좀 찾아봤습니다. 특히 안개가 아주 짙었던 날의 작전일지요. 중령의 이름이 있더군요. 아주 흥미로운 기록과 함께. 과거는 더 이상 잠들어 있지 않았다.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엉망으로 잘린 머리를 한 메스의 손에 이끌려 그의 눈앞에 생생한 현실로 되살아나고 있었다. 하태석의 철의 성에 마침내 선명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다음 날 새벽 해가 뜨기도 전에 푸르스름한 어둠 속에서 군용 지프 한 대가 백골 수색대대의 위병소를 빠져나갔다. 목적지는 민간인 통제선 너머, 지금은 지도 위에서만 존재하는 폐쇄된 옛 지피였다. 지프의 뒷좌석에는 하태석 중령과 윤서진 소령이 앉아 있었다. 운전병과 수행장교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고 좁은 차량 내부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질식할 듯했다. 하중령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철원의 황량한 겨울 풍경을 응시했다. 밤사이 내린 서리가 들판을 하얗게 뒤덮었고 땅에서는 스멀스멀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날처럼 그의 심장이 불길하게 쿵쾅거렸다. 어젯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윤서진이 던진 안개라는 단어는 20년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기억의 수문을 부숴버렸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아니 잊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던 그날의 장면들이 끊임없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그의 완벽한 통제 아래 있던 세계에 과거라는 통제 불능의 변수가 침입했다. 그는 옆자리의 윤서진을 힐끗 쳐다봤다. 그녀는 미동도 없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옆모습은 대리석상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엉망이 된 머리는 오히려 그 결의를 더욱 강하게 드러내는 듯 했다. 저 여자는 어디까지 알고 있는 것인가? 단순한 추측인가 아니면 확신인가? 그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들어갔다. 그녀가 가진 패를 알 수 없으니 대응할 수도 없었다. 그는 그저 덫에 걸린 짐승처럼 사냥꾼이 이끄는 대로 끌려갈 뿐이었다. 차량은 비포장도로를 한참 달려 DMZ 남방 한계선 철책에 다다랐다. 몇 겹의 철조망과 지뢰 경고 표지판이 이곳이 죽음의 땅임을 알리고 있었다. 통문 근무병이 지프를 알아보고 경례를 붙인 뒤 굳게 닫힌 문을 열었다. 통문이 열리고 지프는 비무장지대 안으로 들어섰다. 포장되지 않은 길을 따라 10여 분쯤 더 들어가자 잡목과 수풀 사이에 버려진 회색 콘크리트 건물이 유령처럼 모습을 드러냈다. 20년 전 그가 소위로 근무했던 지피였다.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맞은 건물은 폐허나 다름없었다. 창문은 깨져 흉하게 구멍이 뚫렸고 벽 곳곳은 이끼와 담쟁이 덩굴이 점령하고 있었다. 지프에서 내린 하중령은 그곳에 선 채 움직일 수 없었다.
세찬 겨울바람이 깨진 창문 틈으로 드나들며 내는 슉슉거리는 소리가 마치 그날 죽은 병사의 흐느낌처럼 들려왔다. 그는 이곳에 다시 발을 들릴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의 성공과도 위에서 과거는 그저 잊혀야 할 혹은 묻어버려야 할 걸림돌일 뿐이었다. 윤서진은 말없이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하중령은 홀린 듯 그녀의 뒤를 따랐다.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상황실, 내무반, 탄약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2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이곳에서 그는 야망을 키웠고 이곳에서 그는 괴물이 되었다. 그녀가 멈춰 선 곳은 지피 뒤편 북쪽을 향한 관측소였다. 관측소 바로 옆으로는 아찔한 절벽이 있었고 그 아래는 자욱한 안개에 잠겨 바닥이 보이지 않았다. 바로 그 장소였다. 하중령의 눈앞에서 현재의 풍경이 흐려지고 20년 전 그날의 짙은 안개가 시야를 뒤덮었다. 2003년 가을. 갓 소위 계급장을 단 23세 하태석은 야망으로 들끓고 있었다. 누구보다 빨리 인정받고 누구보다 높이 올라가고 싶었다. 육사 출신이라는 자부심은 하늘을 찔렀고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었다. 그날 아침 DMZ는 유례없이 짙은 안개에 휩싸였다.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날씨에 연대 본부에서는 모든 수색 및 매복 작전을 잠정 보류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소대장님, 오늘은 그냥 쉬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날씨에 움직이는 건 미친 짓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고참 부소대장 이 중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젊은 하태석의 귀에는 그 말이 자신의 결단력을 의심하는 나약한 소리로 들렸다. 사병 따위가 감히 장교의 판단에 토를 달아? 불쾌감이 치밀었다. 마침 중대장에게서 무전이 왔다. 하소위, 안개가 심하긴 한데 이럴 때일수록 적의 동태를 더 잘 살펴야 하는 거 아닌가?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도 있잖나. 자네의 판단을 믿어보겠네. 그 말은 하태석의 마음에 불을 질렀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절호의 순간이었다. 안개 속을 뚫고 수색 작전을 성공시킨다면 자신의 이름은 분명 연대 전체에 알려질 터였다. 모두 장비 착용해. 예정대로 수색 정찰 나선다. 그의 독단적인 명령에 부소대장의 얼굴이 굳었지만 그는 항명할 수 없었다. 소대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다. 그중 유독 겁이 많았던 윤지호 일병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얼마 전 누나에게서 온 편지를 전투복 주머니에 소중히 넣고 있었다. 누나는 편지에서 항상 조심하고 위험한 일은 절대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었다. 결국 수색조는 짙은 안개 속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평소에는 익숙했던 수색로가 안개 때문에 전혀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다. 방향 감각을 잃기 십상이었다. 하태석은 초조했다. 어떻게든 성과를 내야 한다는 생각에 자꾸만 대원들을 다그치며 속도를 높였다. 꾸물거리지 마. 정신 똑바로 차려. 바로 그때였다. 절벽 옆에 좁은 길을 지나던 순간 대열 후미에서 억 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무언가 미끄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심장이 멎는 듯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봤다. 윤지호 일병이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지호야. 누군가 절규하듯 외쳤다. 하태석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절벽 아래를 내려다봤다. 하지만 짙은 안개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다. 잠시 후 안개 저편에서 쿵 하는 둔탁하고 끔찍한 소리가 희미하게 울려 퍼졌다. 그의 군 생활, 아니 인생 전체가 끝장나는 소리였다. 패닉에 빠진 그는 이성을 잃고 절벽을 기어내려갔다. 얼마 후 그는 바위에 머리가 깨진 채 싸늘하게 식어가는 윤일병을 발견했다. 뒤따라 내려온 의무병 박현우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하태석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불명의 저녁, 군 교도소, 끝없는 비난 아버지를 비롯한 집안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 육사 동기들의 비웃음 그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는 떨고 있는 의무병 박현우의 어깨를 붙잡았다. 잘 들어. 윤일병은 혼자 발을 헛디딘 거야. 개인 부주의로 인한 실족사다. 알았나? 이건 명령이야. 소대장님 하지만 뭐? 내 말이 틀렸나? 내가 밀었어?
아니잖아. 안개 속에서 제 발로 미끄러진 거라고. 이건 사고야, 사고. 하지만 상급 부대에선 내 지휘 책임을 물을 거다. 그럼 우리 소대 전체가 위험해져. 너도 나도 모두 끝장이라고. 알아들어? 그는 사고를 완벽하게 위장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 한 병사의 죽음 위에 거짓이라는 거대한 성을 쌓아 올리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그는 더욱더 완벽함에 집착했다. 작은 실수나 균열도 용납하지 않았다. 자신의 거짓된 성을 지키기 위해 그는 스스로 강철의 갑옷을 두르고 독사가 되어야만 했다. 다시 2023년 현재. 중령. 윤서진의 목소리가 그를 과거의 악몽에서 현실로 끌어냈다. 하태석은 식은땀으로 셔츠가 축축하게 젖어 있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눈앞의 여자를 바라봤다. 그녀는 윤지호 일병이 떨어졌던 바로 그 절벽 끝에 서서 안개 낀 허공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아 오히려 더 무서웠다. 이곳의 안개는 여전하군요.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소리에 섞여 서늘하게 울렸다. 무언가를 숨기기에 아주 좋겠습니다. 진실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 순간 하태석은 깨달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은 더 이상 심리전이나 추측의 영역이 아니었다. 그녀는 품 안에서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 그에게 내밀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두 남매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군복이 아닌 사복 차림의 윤지호 일병, 그리고 그의 곁에 다정하게 팔짱을 낀 20년 전의 젊은 윤서진이었다. 제 동생입니다. 입대하기 바로 전날 찍은 사진이죠. 이 사진을 찍고 다음 날 제 동생은 나라를 지키겠다며 웃으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왔죠. 하태석의 눈앞이 아찔해졌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그녀가 왜 이토록 집요하게 자신을 파고들었는지, 왜 이 폐지피까지 찾아왔는지. 이것은 군의 비리를 파헤치는 감찰이 아니었다. 동생의 복수를 위한 한 여자의 20년에 걸친 처절한 추적이었다. 사고 보고서에는 개인 부주의로 인한 실족사라고 적혀 있더군요. 하지만 제 동생은 누구보다 신중하고 겁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안개가 짙게 낀 날 혼자 발을 헛디뎠다? 저는 단 한순간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태석에게로 한 걸음 다가왔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분노를 넘어선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하중령, 당신이 그날 안개 속에서 잃어버린 것은 내 동생의 목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군인으로서의 명예,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영혼도 함께였죠. 나는 그걸 되찾으러 온 겁니다. 내 동생의 억울한 죽음 앞에, 그리고 당신이 버린 당신의 영혼 앞에 진실을 세우기 위해서. 선전포고였다. 20년 전 안개 속의 망령이 복수의 화신이 되어 그의 눈앞에 서 있었다. 그의 강철 같던 심장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폐지피에서 대대로 복귀하는 길은 지옥 그 자체였다. 하태석 중령은 더 이상 강철의 지휘관이 아니었다. 그는 사냥꾼에게 목덜미를 물린 채 끌려가는 사냥감에 불과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윤서진은 윤지호의 누나였다는 충격적인 사실과 다가올 파멸에 대한 공포로 가득 찼다. 20년간 완벽하게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거짓의 성이 복수의 화신이 되어 돌아온 한 여인의 집념 앞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감찰실장 소령이 아니었다. 동생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20년을 기다린 복수자였다. 대대장실로 돌아온 그는 문을 잠그고 거칠게 베레모를 벗어 던졌다.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던 그의 세계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는 책상 서랍을 뒤져 위스키 병을 꺼내 단숨에 몇 모금을 들이켰다. 독한 술이 목을 태우고 내려가자 혼란스럽던 머리가 조금씩 냉정함을 되찾기 시작했다. 증거가 없어. 20년 전 일이야. 그 여자가 아무리 모든 것을 안다고 해도 심증만으로는 나를 무너뜨릴 수 없어. 보고서는 완벽했고 물증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 그는 당시의 작전 일지와 사고 보고서를 떠올렸다. 모든 것은 완벽하게 조작되었다.
문제는 증인이었다.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 당시 의무병이었던 박현우. 그가 입을 열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하태석은 군 내부망이 아닌 과거 인맥을 통해 수소문하여 전역 후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박현우의 연락처를 알아냈다. 그의 손에 박현우의 운명이, 아니 자신의 운명이 달려 있었다. 그 시각 경기도의 한 작은 도시에서 119 구급대원으로 일하고 있던 박현우는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다. 잦은 출동과 스트레스로 그의 얼굴에는 피곤이 역력했다. 20년 전 그날의 기억은 그에게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다. 그는 종종 안개 낀 날이면 악몽을 꿨고 죄책감에 시달렸다. 하지만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낳으며 그는 어떻게든 그 기억을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고 살아가려 애썼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나다. 하태석.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이름에 박현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20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지만 그는 단번에 알아챌 수 있었다.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날의 소대장. 잘 지내는 모양이군. 목소리가 좋은 걸 보니. 하태석은 아무렇지 않은 듯 말을 이어갔다. 그는 옛 전우를 챙기는 것처럼 다정한 말투로 안부를 물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 다름이 아니라 그냥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연락했다. 우리가 좀 잊기 힘든 일을 같이 겪지 않았나? 자네도 고생 많았지. 그래서 내가 옛정을 생각해서 작은 성의를 좀 표하고 싶은데. 박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성이라는 단어가 그의 귀에는 입막음용 돈으로 들렸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전 다 잊었습니다. 잊었으면 더 좋고. 그래. 그렇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사는 게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 조만간 한번 보자고.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박현우는 식은땀으로 축축해진 손으로 휴대폰을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묻어두었던 과거가 악몽이 다시 그의 삶을 침범하기 시작했다. 한편 하태석은 박현우가 자신의 통제하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의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윤서진 소령이 그를 다시 호출했다. 이번에 그녀가 기다리고 있던 곳은 대대장실이 아닌 작은 회의실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몇 장과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하태석은 자리에 앉지 못한 채 뻣뻣하게 서 있었다. 윤서진은 의자에 앉으라는 말 대신 20년 전 소대원들의 진술서를 그의 앞으로 밀었다. 그녀가 지난 20년간 전역한 소대원들을 일일이 만나 받아낸 기록들이었다. 이들도 모두 기억하고 있더군요. 그날 안개가 비정상적으로 짙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당시 하태석 소위가 무리하게 작전을 밀어붙였다는 사실도. 그것은 정황 증거였지만 수십 개의 증언이 모이니 무시할 수 없는 무게를 가졌다. 그녀는 다시 한번 남매의 사진을 그의 앞으로 밀었다. 제 동생 지호의 마지막 편지 내용입니다. 누나, 우리 소대장님은 정말 대단한 분 같아. 나도 꼭 소대장님처럼 멋진 군인이 될 거야. 그렇게 당신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런 내 동생에게 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분노이자 20년 묵은 슬픔이었다. 하태석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회의실을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을 때 그의 휴대폰이 세차게 울렸다. 발신자는 박현우였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이고 있었다. 중령님, 방금 누가 절 찾아왔었습니다. 군인들이 윤서진 소령님이 보냈다면서. 하태석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녀는 언제나 자신보다 한 발, 아니 10발은 앞서 있었다. 박현우를 회유하려던 자신의 계획은 그녀의 손바닥 안에서 벌어진 어설픈 연극에 불과했다. 하태석의 세계는 맹렬한 속도로 붕괴하고 있었다. 이성과 냉철함으로 쌓아 올렸던 강철의 성은 이제 공포와 절망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속수무책으로 침식당하고 있었다. 그는 다시 박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회유나 위장이 아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협박과 살기가 가득했다.
박현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 그 계집이 뭐라고 하든 넌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20년 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난다고 해. 만약 헛소리를 짓거렸다간 나 혼자 죽지 않아.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 너 사는 동네 내가 알아봤어. 예쁜 딸이랑 아들이 있다며? 내 처자식 얼굴 보고 싶으면 알아서 잘 처신해. 알았어? 수화기 너머로 박현우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하태석은 자신이 더러운 협박범으로 전락했다는 자각도 하지 못한 채 오직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만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몰랐다. 그 통화 내용이 박현우의 집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윤서진의 지시를 받은 감찰실 요원의 소형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다는 사실을. 사실 윤서진의 추적은 2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동생의 유품 속에서 마지막 편지를 발견한 후 그녀는 의심의 씨앗을 품었다. 전투병과 장교로서의 출세 가도를 포기하고 군의 심장부로 들어가 부정을 파헤칠 수 있는 감찰실로 자원했다. 그 후 20년 그녀는 조용히 그리고 철저하게 증거를 모으고 관련자들의 행적을 추적하며 칼을 갈아왔다. 하태석이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3사단 수색대대장이 되었을 때 그녀는 마침내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박현우를 찾아간 건 역시 그녀의 계획의 일부였다. 그녀의 요원들은 박현우를 협박하거나 압박하지 않았다. 대신 그에게 20년간 모아온 자료들을 보여주며 조용히 말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20년간 당신을 짓눌러온 죄책감의 무게를 덜어낼 것인지 아니면 평생 과거의 그늘 아래 불안에 떨며 살 것인지. 그리고 그들은 박현우와 그의 가족을 보호해 줄 것을 약속했다. 하태석의 협박 전화는 그 약속을 증명하고 그의 마지막 숨통을 끊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을 뿐이다. 하태석은 스스로 자신의 목에 올가미를 거는 짓을 하고 만 것이었다. 마침내 길었던 감찰의 마지막 날이 밝았다. 윤서진 소령은 수색대대의 주요 간부들을 모두 대대 통합교육장으로 소집했다. 최종 감찰 결과 브리핑을 위해서였다. 하태석 중령은 초췌한 얼굴로 상석에 앉았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붙들고 있었다. 박현우가 끝내 입을 열지 않는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면 자신은 그저 지휘 책임을 물어 징계를 받는 선에서 끝날 수도 있을 거라고. 어젯밤의 협박이 그의 마음에 걸렸지만 이내 겁쟁이 같은 놈이니 알아서 입을 다물겠지라며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윤서진은 스크린에 PPT를 띄우고 지난 며칠간의 감찰 결과를 무덤덤하게 발표했다. 식자재 비리, 형식적인 병력 관리, 각종 규정 위반. 하태석의 심장이 조여들었지만 아직 20년 전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그는 마른 침을 삼켰다. 이상으로 백골 수색대대에 대한 정밀 진단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는 육군 본부의 규정에 따라. 브리핑이 이대로 끝나는 듯 했다. 하 중령의 얼굴에 아주 희미한 안도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바로 그 순간 윤서진이 발표를 멈추고 교육장 안의 모든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무선 마이크의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교육장의 대형 스피커를 통해 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낯익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박현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 그 계집이 뭐라고 하든 넌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만약 헛소리를 짓거렸다간 나 혼자 죽지 않아. 내 처자식 얼굴 보고 싶으면 알아서 잘 처신해. 알았어? 하태석 자신의 목소리였다. 교육장 안의 모든 장교들이 경악하며 그를 쳐다봤다. 그들이 강철이라 부르며 존경과 두려움을 바쳤던 지휘관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비열하고 추악한 협박이었다.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교육장 뒷문이 열리고 군사경찰 2명에게 이끌려 한 민간인 남성이 안으로 들어왔다. 창백하고 겁에 질린 얼굴, 하지만 무언가 큰 결심을 한 듯 입술을 굳게 다문 남자. 바로 박현우였다. 윤서진은 하태석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승자의 그것이었다. 증인의 증언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죠. 20년 전 안개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방이 막혔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다.
20년 동안 그를 옥죄어왔던 거짓의 올가미가 마침내 그의 목을 완전히 감아 조이는 순간이었다. 교육장의 공기는 유리처럼 얼어붙었다. 모든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박현우는 마이크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20년 전의 진실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무리한 작전 강행, 모두의 반대, 그리고 절벽에서 추락한 후에도 희미하게 숨이 붙어 있었던 윤지호 일병의 마지막 모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덮으라는 하태석 소위의 비정한 명령까지. 저는 그때 너무 어리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죽어가는 전우를 외면하고 살인과 다름없는 거짓에 동참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결국 박현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의 절규는 20년 묵은 진실의 무게만큼이나 무겁고 처절했다. 교육장은 충격과 경악으로 술렁였다. 그들이 강철이라 부르며 경외했던 대대장의 실체가 한 병사의 목숨을 자신의 출세를 위한 제물로 삼고 20년간 그 사실을 은폐해 온 비겁한 살인자나 다름없다는 사실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다. 바로 그때였다.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고개를 숙이고 있던 하태석이 갑자기 고개를 쳐들었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거짓말. 전부 거짓말이야. 저 여자가 윤서진 저 계집이 자신의 사적인 복수를 위해 민간인을 매수해서 지금 쇼를 벌이고 있는 거라고. 이건 음해야. 나 하태석과 우리 수색대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간악한 음모란 말이다. 그것은 강철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무너지기 직전에 자존심이 만들어낸 처절하고 추악한 몸부림이었다. 그는 이성을 잃고 윤서진에게 달려들 기세로 테이블을 짚고 일어섰다. 하지만 윤서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그런 그를 가여운 눈으로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음모라고요? 중령, 그럼 이것도 음모인지 한번 보시죠. 그녀는 리모컨 버튼을 눌렀다. 스크린에는 하태석의 차명 계좌에서 박현우의 계좌로 거액의 돈이 송금되려다 실패한 기록이 나타났다. 성이라고 포장했던 그의 입막음용 뇌물의 명백한 증거였다. 하태석의 마지막 발악은 산산조각 났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스크린과 윤서진을 번갈아 쳐다봤다. 윤서진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교육장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러나 오직 그에게만 던지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하태석 중령. 당신은 기억합니까? 내 동생이 그 차가운 바위 위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무엇이었는지. 숨이 넘어가면서도 그는 소대장님 죄송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명령을 따르다 죽어가면서도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에게 폐를 끼쳤다고 생각하며 미안해했습니다. 당신은 그런 내 동생에게 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그 순간 하태석의 내면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20년간 그를 지탱해왔던 거짓과 오만, 강철 같던 자존심의 갑옷이 완전히 박살나고 그 안에 숨어있던 것 많고 나약한 23세 청년이 튀어나왔다. 아! 그는 알 수 없는 신음을 내뱉으며 머리를 감싸쥐었다. 윤지호 일병의 마지막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피를 흘리면서도 미안하다고 말하던 그 순한 눈. 그는 그 눈을 짓밟고 자신의 욕망을 향해 달려왔다. 으아! 하태석은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어린아이처럼 통곡하기 시작했다. 내가 죽였어. 내가 지호를 죽였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군 생활이 끝장날까봐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군 제1의 지휘관이라 불렸던 강철 하태석은 그렇게 자신의 부하들 앞에서 20년 만에 진실을 자백하며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의 울음소리가 교육장을 가득 채우는 동안 뒷문이 다시 열리고 군사 경찰들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차가운 금속성의 수갑이 들려 있었다. 강철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2년 후 2025년. 하태석은 모든 것을 잃었다. 군사 재판에서 직권 남용, 증거인멸, 증인 협박,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징역 7년과 불명예 전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항소하지 않았다.
국군 교도소에서의 그의 삶은 참회 그 자체였다. 그는 자신의 추악한 과거를 거울 삼아 길을 잃은 어린 수용자들을 상담하며 속죄의 시간을 보냈다. 그가 무너뜨린 철의 성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 후임 대대장은 소통과 자유를 중시하는 인물이었고 살얼음판 같던 부대 분위기는 점차 부드럽게 녹아내렸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되살아났고 먼지만 쌓여있던 소원 수리함에는 이제 병사들의 건의와 고충이 담긴 편지들이 쌓이기 시작했다. 20년의 멍에를 벗은 박현우는 여전히 구급대원으로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얼마 전에는 화재 현장에서 어린아이를 구해내 용감한 시민상을 받기도 했다. 신문 기사 사진 속에서 그는 가족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다. 어두운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진 듯 보였다. 그리고 몇 달 후 육군 본부에서는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났다. 윤서진 소령은 이번 사건을 통해 군의 가장 아픈 환부를 도려내고 썩은 뿌리를 잘라낸 공을 인정받아 중령으로 진급했다. 학사 출신 여군으로서는 파격적인 진급이었다. 진급식이 끝나고 며칠 후 그녀는 홀로 차를 몰아 국립대전현충원으로 향했다. 끝없이 펼쳐진 비석의 행렬. 그녀는 익숙하게 발걸음을 옮겨 육군 일병 윤지훈의 이름이 새겨진 차가운 비석 앞에 섰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어깨에서 떼어낸 반짝이는 중령 계급장을 비석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다. 지호야, 약속 지켰다.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흩어졌다. 20년 만에 그녀는 비로소 동생의 죽음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 있었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비석 위에 놓인 계급장을 뒤로하고 돌아서는 그녀의 눈은 이제 미래를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새로운 사명은 다시는 자신의 동생처럼 억울한 죽음이 나오지 않는 군대를 만드는 것이었다. 거짓된 명예와 부조리한 관행이 아닌 진정한 동료애와 투명한 정의가 살아 숨쉬는 군대를 만드는 것. 먼지를 딛고 일어선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더 무거운 책임감을 짊어졌지만 그만큼 더 밝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안개가 거친 현충원의 푸른 하늘 아래 새로운 사명을 짊어진 지휘관이 굳건한 발걸음으로 자신의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오늘 사연 모음집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사연 모음집에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